안녕하세요. 마음때를 세탁해서 새털처럼 가볍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시임의 황봉근입니다. 오늘 48일차 삶은 곧 행복 시작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극락이고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 물정을 모르던 어린아이 시절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체험했다. 먹을 것이 풍부했고 햇볕도 따스했으며 하늘같은 부모님은 나를 지켜주었다. 이 세상은 더없이 안전했다. 더 바랄 것도 없었다. 졸리면 잤고 배고프면 먹었다. 웃고 장난치고 노래했다. 행복이 뭔지 모르는 채로 지극히 행복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냥 삶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 다시금 어린아이 시절의 행복을 맛보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 세상 곳곳에 처절한 사연들을 접하다 보면 평온한 오늘 하루가 괜스레 미안하다. 식품 유통상의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진다. 아는 만큼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유튜브 영상을 찍기도 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웃고 떠들며 행복하자? 이것은 정말 좀 미안하죠. 행복하기에 너무나 미안한 일이고 행복할 수조차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은 내가 불행을 느끼기에 더없이 적합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디에 머물더라도 불행의 이유를 캐내서 불행을 선택하고야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행이라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거든요. 불행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 많죠. 당장에 우리 지구촌에 이런 나쁜 소식들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 제천시로부터 팽당한 듯한 그런 느낌. 제가 7년 공을 들인 작품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결국에는 불행의 이유를 캐내서 나를 불행 속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거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불행할 이유를 캐내는 거다. 저도 제천시와 본의 아니게 결별을 했지만 오히려 그 책임감이 저에게 주었던 중압감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더 가벼워졌고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와의 결별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 거거든요. 결국 불행하다는 사람은 불행을 찾아내서 불행의 구렁텅이로 자기를 넣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기찬이 형은 오늘도 하하하 웃으시면서 행복을 노래하고 계시거든요. MBN 특종 세상인가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나이 드신 어머님을 모시는 그런 광경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다 공개가 되었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연이었죠. 전국이 그냥 눈물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24시간 케어하면서 자신의 삶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3년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머님을 모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기찬이 형은 어머님을 모신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큰 스승님이고 어머님과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거대한 행복이고 그래서 웃는 거죠. 억지로 내가 행복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 행복의 샘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찬이 형은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행복의 요소를 찾아내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죠. 기찬이 형의 사는 모습을 잠시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잘 주무셨어요? 뭘 잡수세요? 눈 뜰 때마다 이렇게 잘 웃으시니까 좋아요. 그죠? 소리 내서 한번 웃어봐봐요. 하하하. 하하하 해봐요. 웃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루하루가 축복이고요. 하루하루가 천국이에요. 알았죠?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네, 역시 오늘도 웃고 계시죠? 정말 정말 우리 기찬이 형 너무 멋진 사람이죠. 기찬이 형은 본인을 자비운각 선사다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비운각 선사님의 삶의 존경과 경탄을 표합니다. 기찬이 형 사랑합니다. 어느 날 모교에서 강연이 끝난 후에 한 여고생이 물었어요. 저는 항상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일종의 성공 강박증이고 행복 강박증이에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실패와 불행까지도 인정할 때 얻어지죠. 지금부터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말고 직접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은 정말로 행복하신가요? 그 학생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죠. 걷는 것, 숨을 쉬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지금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없는 행복이지요. 괴로우면 괴로울 줄 알고 불행하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체 또한 행복이죠. 그러니 어떻게 행복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 학생이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행복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마저도 뭔가를 극복해서 얻어내야 하는 무엇이라면 우리 삶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삶은 그렇지는 않아요. 삶은 이 자체로 행복이에요. 진정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가리지 않았다. 불행이 뭔지도 몰랐다. 비록 철이 없고 인지력이 한참 떨어졌지만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삶이 나보다 현명하다는 믿음이다. 인생이 내 계획보다 영리하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 알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애초에 가졌던 그 거대한 믿음이 지금 많이 망가졌죠. 그러므로 다시 행복하려면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이 횡행하고 지옥보다 더 망측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만의 생각잣대를 내려놓고 다시 이 존재 세계를 믿어야 한다. 모든 불행은 거치게 된다는 믿음, 불행 역시 행복의 또 다른 이면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서 믿어야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필요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넘어서 우리 독자님들께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쓰다가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다시 정확히 표현한다면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 말했어요. 저는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요. 심지어 성생활조차도 흥미를 잃었어요. 모든 게 귀찮고 지루하기만 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행복한 줄 모르겠다는 현재의 생활이 곧 행복이에요. 제가 참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산호세 광산에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 아래에 매몰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갱도에 매몰된 광부들의 가장 큰 소망은 다시 햇볕을 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햇볕을 보는 것은 늘 가지고 있는 행복이었잖아요. 행복의 요건은 충분하건만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삶 속에서 불행의 요소를 끄집어내어 이래서는 행복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습관 탓이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이유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의 이유를 끄집어내서 그 불행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움에 처하면 평범한 일상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행복이었음을 깨치게 된다. 그래서 산호세 광산에 갇혔던 광부들이 다시 햇볕을 보는 순간 환호성을 지른 거죠. 우리가 항상 누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잃었을 때, 없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난치병에 걸린 환우들의 소망은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이다. 그저 병원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최대 목표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쉽게 잊는다. 편한 생활 덕분에 보는 것도 많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행복의 기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다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다는 생각을 털어내야 한다. 기대치가 내려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늘 하는 말씀이 허심합도,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면은 도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천하의 진리를 설파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괴롭다면, 우리가 불행하다면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기대치를 점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죠. 기대치를 내린다면, 마음을 비운다면 그 무엇도 나의 행복을 침해할 수 없는 거죠. 불행도 행복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좀 힘든 경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행복의 기대치를 내릴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이 도와준다고 해서 무조건 만족의 기대치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반드시 자기 수양을 해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게 갖춰져 있다는 본질을 접할 수 있다. 아니, 자기 수양을 하면 굳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충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그래서 심성개발, 마음공부, 자기 수양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자기 수양을 통해서 뭐가 뭔지 아는 거죠. 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아는 거죠. 몇 해 전 행복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C씨가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접었다.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그녀. 그러나 그녀의 행복은 질병이 주는 고통을 넘어서질 못했다. 어쩌면 그녀의 행복은 불행과 반대되는 행복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행복은 불행이 등장하면 곧 흩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행복은 불행까지도 품어내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한 난치병 환자의 마음이 그랬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심해지면서 척추신경이 점점 마비되었고 손발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왜냐면 아직 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극한의 질병의 고통에 있으면서도 이분은 행복의 요소를 찾아내고 말았던 거지요.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병은 더욱 깊어져서 손가락으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아직도 저는 숨을 쉴 수 있고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 우리가 참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죠. 그의 행복은 불행과 맞서는 행복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과 죽음마저도 삶의 일부로 당연한 생명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에게 고통이란 삶이라는 게임의 한 요소인 정상적인 태클이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다 또는 저렇다라는 말로 쉽게 단정하지 않았다. 그런 행복은 그 어떤 불행으로도 깨지지 않는다. 어떤 불행의 요소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절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거지요. 행복을 불행의 반대 요소로 보게 된다면 점점 불행해집니다. 그런 행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한 성자는 죽음이 찾아오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했어요.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있네요. 나는 다시금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행복해요. 사실 내 마음은 설레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이럴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자다,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기 전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요. 우리 소크라테스 형은 세상을 엄청 낙천적으로 보고 그렇게 살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고 나서 뭐가 걱정이냐, 죽으면은 저 이데아 세상, 환상의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기꺼이 독배를 마신 거죠. 그런 소크라테스 생각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걸 논쟁하기에 앞서서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찾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고민하고 울고 짜고 화내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그 모든 경험은 역설적으로 삶의 행복을 뒷받침해주는 훌륭한 지표다. 물론 극심한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치 않는 가족의 죽음, 각종 재해, 억울한 손해 등은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다. 극악한 범죄와 테러, 폭력과 전쟁의 암은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를 계속 불행의 늪에 빠져 살게 할 자격은 없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야 한다. 이 명제는 행복을 저해하는 온갖 장애물로도 훼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절실하고 큰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그릇이 커야 한다. 또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때를 씻어야 한다. 쓸모없는 잡동사니가 있거든 버려야 한다. 더욱 겸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다 비워서 내가 무아가 된다면 이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고 내 행복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불행마저 담아내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때 내 혈연을 잃은 후 나 스스로 행복하기를 포기했었다. 동생을 잃어버린 내 아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를 못 챙겨주었던 죄책감만도 아니었다. 나는 고생스럽게만 했던 그녀의 인생이 너무도 가여웠다.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것이 저의 마음에 아주 깊은 괴로움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나 다시 행복해지기까지 불과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내 마음속 상처는 날마다 찾아오는 삶의 행복감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내 혈연인들 내가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겠는가. 나는 행복을 찾았고 그녀를 내 행복 속에 함께 품었다. 녀석이 못다한 행복을 내가 대신 누리기로 결심했다. 제가 이 문장을 저의 처음 책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이 정말 마음새독서보다도 더 힘이 되어주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죠. 네, 이 책은 오래전에 나와서 그 절판이 된 관계로 지금은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새독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니까요. 이 책이 구하기 어려우니까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최소한 2배 이상 돼야지 중고 소재가 살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24만 원에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뭐 그 배짱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저는 웃고만 말지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것은 삶이 매우 행복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행복감에 도취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해당된다.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강력하고 결정적인 행복의 증거는 없다. 삶이 들려주는 행복 교향곡 앞에서 내 귀를 막고 버티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마치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숨쉬지 않고 버티는 것과 같다. 때로 불행한 것이 본질이라고 거꾸로 확신하고 스스로 다시는 행복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해보지만 하늘, 땅, 공기, 사람들, 나무와 숲과 강물과 바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존재가 던지는 행복의 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제가 다시 읽어도 누가 썼는지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들은 우주의 질서와 하늘의 섭리 앞에 서면 여전히 철부지 어린아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답게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모든 격식으로부터 초월되어야 한다. 기존의 구태의견들은 모두 깰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금 근본적인 질서가 생겨나고 밝은 지혜가 피어나고 거대한 믿음이 올라온다. 이것이 자연법이며 인의예지신이며 본성이다. 이를 따르면 절로 마음이 행복해진다. 행복의 조건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마음껏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이미 최고의 행복 조건이다. 이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 그런데도 또다시 로또 복권을 꿈꿔야 할까?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에게 당신은 행복하세요? 라고 묻고 싶다면 신뢰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내 행복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남의 행복을 묻기 때문이요. 이미 행복한 사람에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가진 것과 같기 때문이다. 봄이 오면 이 땅의 초목은 어김없이 자라나고 여름이 찾아오면 매미가 노래한다. 가을의 단풍은 여전히 곱고 겨울의 설사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도시의 경음은 내 삶의 활력소로 다가온다. 다시 우리의 마음에는 충만한 행복이 찾아오고 웃음꽃이 피어난다. 불행을 끄집어내어 확대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그릇을 비울 수 있다면 삶은 곧 행복이다.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일은 보다 나은 날이 올 거야. 1년 후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기다리지만 결코 더 나은 날, 더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너무나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결코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늘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어린아이 시절보다 어른이 되면 더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나 좋은 날이 왔나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좋은 데를 가면은 좋은 날이 올 거다. 좋은 날이 왔나요? 직장을 잡으면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왔나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왔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아기 때가 가장 좋은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걸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거든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이 좋은 날을 찾지 못하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좋은 날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늘이 가장 최적으로 좋은 날이기 때문이죠.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더 이상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의 좋은 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늘을 망가뜨리진 않겠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가장 평화로운 날입니다. 삶은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안에 모든 행복이 이미 있습니다. 저도 제가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제 뜻대로 안 되어도 그거는 내 행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고 있는 이 생활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평화로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저는 49편 찬란한 인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